순서는 동트리님의 가정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 맞는 아파트 가격,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아파트 가격을 정했으면 그 가격에서 더 좋은 아파트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더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순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거나 좀 이거 안 맞다라고 하시는 거는 마지막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또 맞춰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적어주신 그거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두 분이 수입이 922만 원 정도 됐고,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두 분이 지금 2인 가족이고 지금 반전세에 거주하고 계시고, 지출 같은 부분은 총 314만 원의 소비를 하고 계시고, 저축이 608만 원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저축률로 봤을 때는 6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축도 잘하고 계시고, 뭐 쓸데없는 그런 소비나 그런 과소비 같은 거를 안 하는 그 두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나라면 조금 더 이렇게 해볼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부분은 조금 더 아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생활비는 70만 원이면 절대 많진 않지만 남편분과 아내분의 그런 용돈을 조금 한 5만 원씩이라도 아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지금 신혼부부지만 이때 그런 노력을 해봐야 아이가 크고 아이를 낳고 조금 더 나이를 먹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소비 범위가 더 커지잖아요. 그때를 조금 더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희 가족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소비를 아끼자. 예를 들어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족 외식 이번 달 한 번만 더 줄여보자. 셔츠 하나 사기로 했는데 이 셔츠 한 번만 아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소비를 조금 줄여보면 그게 삶의 질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삶의 질에선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쌓이는 저축 금인 자체가 뭐 10만 원, 20만 원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1년으로 보면은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돼서 처음에 노력을 하시면 엄청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산을 봤을 때는 대출 없이 3억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여기서 궁금한 거 계실까요? 두 분은 이 소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 노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덜 모으게 되고 더 쓰게 되고, 근데 두 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분은 그래도 자녀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조금 더 아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축률 한 70%까지만 올려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 딱 그 수치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두 분도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분이 만드셔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은 두 분이서 어느 나이대가 됐든 지금은 30대이지만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우리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30대니까 대출 만땅으로 받고, 40대니까 한 80%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집 가정에서는 이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다. 당연히 이거는 30대일수록 더 좋겠죠. 왜냐면은 앞으로 일할 시간이 기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아도 되겠죠. 만약에 60대가 됐을 때는 당연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대출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두 분이서 지금 모으는 돈이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에 최대 60%까지는 대출을 받아도 된다. 저축의 60%가 지금 365만 원이에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다 보내드릴 거라서 그냥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이제 좀 적으시고 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만 원이 그쵸. 이자랑 원금이 365만 원이 나가면 이 정도면은 우리 가족에 문제가 없겠다. 왜냐면 그 나머지 40%를 모았을 때 1년에 3천만 원을 모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죠? 3천만 원이면은 우리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가 뭔가 좀 목돈이 들어갈 때거나, 그리고 1년씩 모았을 때 더 충분히 쌓아도 괜찮을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 집 가정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정도로 잡았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7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한 최대한 60%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소득도 많으시고 지금 충분히 저축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65만 원이 얼마 정도의 대출일까?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조건 자체는 원금 균등으로 했을 때, 그리고 금리가 4.5%일 때, 그리고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거 7억을 보면은 원금 상환액은
2,300만 원이에요. 2,300만 원은 그냥 저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1년에 2,300만 원을 더 저축하는구나. 이자를 보시면 이자가 130만 원이에요, 월에. 총 원리금 상환액은 325만 원으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365만 원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적게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기준이 DSR 기준은 27% 정도 된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40%잖아요. 근데 아직 30%도 되지 않는 대출을 받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안전한 대출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6억으로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이 정도 7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게 첫 주택인 거잖아요.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6억까지 받으면 더 좋은 이자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좋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알아보면. LTV가 일단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생애 최초 같은 거는 생애 최초가 아닐 경우에는 70%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택을 어떤 거를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줄어들면 당연히 5억, 6억 줄어들면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나중에 두 분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연봉이 이 정도고 지금 저축을 이 정도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일까? 당연히 두 분도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도 높아지실 거고 연봉도 높아지실 거면 거기에 맞는 또 대출 금액도 또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대환 대출도 가능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스스로 해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3억 6천에 대출 없이 있으니까 내가 7억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10억 6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1억까지는 봐도 되겠다. 왜냐면 11억대 아파트를 가서 조금 더 좋은 물건을 한번 깎아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11억이라는 기준을 잡았고요. 두 분이 이제 처음에 고민을 하셨던 게 이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건지 내 집 마련을 할 건지 고민을 하셨잖아요. 제가 두 분의 상황이라면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종잣돈이 3억 6천인데 그럼 또 보증금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보증금을 쓰면은 이 종잣돈에서 또 떼어 나가면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그렇게 사는 단지보다 대출을 해서 내 집 마련해서 사는 아파트가 훨씬 더 좋아요. 두 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더 추천드리는 거고. 그래서 두 분의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을까 해서 봤는데 두 분 직장이 너무 멀어. 동수희님한테 카톡으로 여쭤봤잖아요. 서울에서 사는 건 괜찮으신지. 네, 근데 출근은 힘들겠지만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는 건 좋다. 그래서 일단 서울 쪽으로 알아봤고 제가 그 직장 수원 쪽에 있는 월세를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월세를 알아봤는데 여기도 기본적인 5천에 한 그래도 한 150 정도 하더라고요. 뭐 1억에 100 이 정도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보증금을 깔고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아까 저희가 이자 내는 거 별로 안 한 달에 12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차라리 그러면은 집을 사는 게 훨씬 낫죠. 27년도 이 정도의 자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맞는 또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했어요. 이세를 낳으려면 그래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충분히 좋을 건데 라고 했는데 마침 또 동투리님 부모님이 그 지금 살고 계신 근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주변을 한번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혹시 그 아내분은 부모님 어디 쪽에 분당에 계세요. 분당은 고려를 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이제 아내분이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분당은 너무 멀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아파트를 한번 알아본 곳이 첫 번째로가 신도림이에요. 원래는 멋있게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딱 이렇게 나오고 맨처 동화 3차가 나와요. 동화 3차. 여기는 20평대인데 그래도 계단식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고 그리고 지금 10억대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그 바로 아래쪽에 신도림 1, 2차가 여기는 30평대예요, 심지어. 여기도 한 10억 8천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봐야 돼서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신도림이 구로구에 있긴 하지만 그런 평당가나 아파트 단지로 보면 절대 구로구의 평당가나 아파트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신도림 자체가 2호선, 1호선을 끼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다 평지잖아요. 평지에 그래도 거주지로서 엄청 좋은 곳이고 옆에 강 건너면은 목동이고 애기들 학원 다니기에도 괜찮고 그 남편분도 여기서 수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 지인도 이쪽에서 통근버스가 타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 여기는 괜찮겠다 라고 해서 이쪽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분도 충분히 이쪽에서는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두 개 단지 모두 일단 중요한 게 전세가율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전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오르긴 했지만 엄청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단지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세가율 신도림 1, 2차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20%, 60%가 넘어요. 근데 60%가 지금 서울시장에서 60%가 넘는 거면은 엄청 괜찮은 전세가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면은, 그리고 애기도 여기 초등학교도 가깝게 보낼 수 있고요. 애기들 키우기 진짜 괜찮은 곳이라고 저도 가서 보시면, 아내분은 가보셨어요, 이쪽? 음, 맞아요. 네. 이 지역 자체를 추천해 드리고, 이 두 개 단지만 무조건 봐야 된다가 아니라 이쪽 주변에서 괜찮은 단지에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봐라. 왜냐면 다 괜찮은 단지들이거든요. 뭐 세대수가 적은 거 빼고는 그래도 다 괜찮은 단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조건 신도림 3차나 뭐 대림 1, 2차를 보는 게 아니라 괜찮은 단지에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서 매물을 많이 보시면 좋은 물건을 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신도림역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30평대랑 지금 동화 3차는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신도림역이랑 가까울수록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동화 3차는 진짜 바로 앞이고 대림 1, 2차는 좀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 곳이 여기 당산이에요. 당산도 선정한 이유가, 이제 당산이라는 그 신도림을 선택한 이유가, 동투리님 부모님이 어떻게 뭐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 빨리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두 개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딱 정했던 마지노선에 있는 그 가격대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성동구에도 있고 뭐 광진구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케어하기 괜찮은 그런 지역이 당산이랑 신도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개 지역을 뽑았고, 특히 당산 같은 경우에는 이 9억대 단지가 지금 삼안에 있어요. 이 영등포 삼안이라고, 그 센트럴 아이파크 바로 오른쪽에 있고, 이 당산역 아래쪽으로 했을 때 당산 레미안 4차나 뭐 효성이나 현대 5차 여기가 조금 더 좋은 단지들이에요. 왜냐면은 같은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완전 거주지로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마는 학교를 좀 다른 데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당산역 생활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고, 아이가 8년은 걸리잖아요, 학교 갈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모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뭐 마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밑바탕을 다지는 거죠. 디딤돌을 당산에서 삼고 그 다음에 점프하자라는 계획으로 당산에서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9억 4천이에요. 9억 4천이면 대출을 더 훨씬 더 적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거주, 그쵸? 그리고 전세가율을 보는 게 또, 매매가 전세가 밑으로는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크게 되면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파트의 가격과 가치를 알고 있더라도 이 떨어질 때 마음은 아프거든요. 내가 그걸 알고 있더라도. 근데 이게 조금 더 전세가율이 높게 될 경우에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 많이 없어요. 뭐 여기 당산도 그렇고 신도림도 그렇고 전세가 한번 보시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럼 전세가 별로 없다는 뜻은 당분간 전세가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미이고, 그때 그럼 전세가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매매가는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겠죠. 그럼 내려가도 이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동철이님이 대출 받은 거는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는 서울 당산에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출퇴근하시고 육아하시고 하면서 저축 개념으로 7, 8년을 버티다 보면 또 분명히 좋은 또 시기가 와요. 그때 그럼 또 저축을 했던 돈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만드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여기 두 개 지역을. 그리고 이제 어 일단 두 분이서의 그런 성향을 한번 보면은 입지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고, 내 집 마련보다는 투자를 조금 더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두 분 상황에서는 더 좋은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가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저축은 얼마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다음 플랜들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은 근데 적어주신 것처럼 서로 잘 알고 계시고 두 분의 그런 가계부를 합치셔가지고 잘 모으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해 나가시면은 그 다음 장에서도 괜찮은 단지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두 분이 적어주셨던 고민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게 마포에 있는 한강 삼성이나, 두 번째로
물어보셨던 게 일원동 까치마을이거든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자가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대출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계속 일으키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받으면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일단 첫 집이고 하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해요. 왜냐면 무조건 저는 예전에 강남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서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이번 시장에서 마포나 성동구나 강동구나 그런 지역들의 가격 상승을 보면서 무조건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까. 그래서 1년 동안 2025년에 지금 매수를 하게 되시면 당연히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나와야겠죠. 새 다시 구하면 금방 구해질 테니까 거기 구해서 나와서 깔고 있는 종잣돈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25년도에 열심히 거기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27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27년도에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그때까지 열심히 또 모으시겠죠. 돈을 막 지금처럼 아끼고 해서. 그러면은 27년도에 되면 1억 넘게가 또 모여요. 그리고 그때 되면 또 두 분 다 연차도 올라가고 연봉도 오를 거고 월급도 오를 거고, 분명히 그 아내분은 육아휴직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1, 2년 동안의 그런 가계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알뜰하게 잘 모아가시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동트리님 어머니 아버지를 소환을 해서 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잘 버텨나갑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럼 33년쯤 되면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에 갈 거예요. 말씀드렸던 지역들 다 아기 키워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괜찮은 지역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아기 학교 가기 전까지를 또 그 다음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신혼, 그 다음에 아기 1학년 학교 가기 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또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때까지 당연히 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뭐 당연히 세금적인 부분도 공부하셔야 되고 지역에 대한 그런 것도 더 넓히셔야 되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가장 안정적인 단계예요, 이게. 1주택하고 2주택하고 또 갈아타기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1주택을 무조건 하셔야 돼. 1주택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주택을 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짜서 해야 그 다음 또 단계가 있는 거니까 잘 고민을 해보시고, 좀 따뜻해지면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뵈면 좋겠습니다.